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국가보위성에서 근무했던 한 장교의 목숨을 건 탈출기예요. 그는 북한 내부의 어두운 진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탈북까지 이어진 그의 여정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한 개인이 목숨을 걸고 싸운 생존의 기록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한 필사의 투쟁.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현실과 한 인간이 겪은 극한의 생존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북한 함경북도의 겨울은 가혹했어요. 칼바람이 뺨을 베어가듯 날아와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국경 지역에 도는 소문이 사람들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보위국 소속 반탐 보위원입니다. 국경 지역의 밀수를 단속하고 내부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임무는 평소와 달랐어요. 중앙보위성의 지시로 내부 부패 조사에 나선 보위원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었죠. 그 실종된 이는 제 동료 최강호 보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필요할 땐 누구보다 과감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숙소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죠. 이틀 후 그를 찾은 것은 사람이 아닌 야산의 싸늘한 바람이었어요. 야산에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보고를 받고 달려간 저는 숨을 삼켰어요. 최 보위원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몸 곳곳이 칼에 찔렸고 손가락 관절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어요. 고문당한 흔적이 뚜렷했죠. 누군가가 입을 열게 만들려 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 싸웠겠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미 생명의 빛이 사라진 두 눈은 겨울 하늘 아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떨며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그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해야 해요. 아니면 다음 차례는 저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말을 하면 자신도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기록 보관실에서 최 보위원이 최근 열람했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국경경비대 장교들의 금융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죠. 거기엔 수상한 거래들이 있었어요. 중국 단둥 소재 모 회사 계좌, 조선인민군 소속 계좌 1억 원 송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수출업체 국경경비대 관리 계좌 3천만 원 송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밀수 조직 국경경비대, 그리고 고위 간부들. 최 보위원이 이걸 파헤치다가 죽은 거였죠. 사건이 중앙보위성에 보고되었어요. 곧 평양에서 조사 요원들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수사를 하려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덮으려는 듯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밀수 조직의 보복으로 추정된다. 단순 강력 사건이다. 평양에서 온 조사 요원이 말했어요. 저는 그를 노려봤어요. 단순 강력 사건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보위원, 불필요한 호기심은 좋지 않아.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은폐였죠. 며칠 후 저는 최 보위원이 남긴 작은 쪽지를 손에 넣었어요. 국경경비대와 보위부 간부들, 밀수 조직과 결탁. 최근 6개월간 금, 은 거래 활발. 군 간부들도 연루 가능성. 수상한 거래 내역 확보. 저는 쪽지를 손에 쥔 채 몸이 굳었어요. 손가락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최 보위원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을 직접 보게 될까요?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보위부 내부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저 역시 최 보위원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행동을 조심하면서도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최 보위원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죽였는지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뒤를 밟는 시선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미 저도 목표물이 된 것은 아닐까.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먼저 알아야 했다. 국경 지역의 검열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속 대상은 평범한 주민들 뿐이었다. 진짜 밀수꾼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국경경비대의 초소를 감시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직접 밀수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 넘어온 짐꾼들이 강 건너 신호를 보내자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철조망을 열었다. 그들은 밀수업자들과 짐을 교환하고 있었다. 금괴, 은괴, 마약.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다. 북한군과 보위부, 심지어 당 중앙 간부들까지 개입한 거대한 밀수 조직이었다. 나는 작은 캠코더를 꺼내 렌즈를 조정했다.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철조망을 열어 중국 측 밀수업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금 10kg, 은 25kg, 필로폰 5kg. 한 군인이 장부를 확인하며 말했다. 또 다른 군인은 바코드가 찍힌 상자를 하나씩 검사했다. 김중좌한테 보고 올려라. 김중좌 국경경비대 고위 간부였다. 이제 확실해졌다. 보위부와 국경경비대는 같은 편이었다. 나는 서둘러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다. 움직이면 죽는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았군. 나는 본 걸 보고할 뿐이다. 그 순간 그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보내주지. 하지만 다음에 다시 마주치면 너도 최보위원처럼 될 거다. 나는 그들의 협박을 가슴에 새기며 숙소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나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탈출해야 한다. 숙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고요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날 감시하고 있다. 국경경비대와 보위부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온 조사 요원들. 내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다음 날 아침에 사라질 것은 나일 것이다. 새벽 숙소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정보위원, 도보위국에서 긴급 소환이 내려졌다. 나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이제 선택할 시간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 말했다.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보위원들은 순간 주저했다. 하지만 내가 저항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듯 별말 없이 허락했다. 나는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쾅! 떨어지는 순간 나는 눈 덮인 지면을 굴렀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 서늘했다. 탕! 탕! 탄환이 내 곁에 눈더미를 튕겨냈다. 귓가를 스치는 소음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호흡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나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힘겹게 가르며 몸을 낮췄다. 도망쳤다. 잡아. 사방에서 무전기가 울렸다. 나는 미리 계획한 경로를 따라 달렸다. 좁은 골목길, 버려진 창고, 강둑 아래로 내려가는 작은 길. 숨을 곳은 한정적이었다. 나는 평소 밀수꾼들이 사용하는 창고로 향했다. 이곳은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밀수꾼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정보위원? 당신이 왜 여기에? 말할 시간이 없어. 중국으로 넘어갈 방법이 필요해.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내가 날 살려준 적이 있었지. 이제 빚을 갚아야겠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침 오늘 밤 화물차가 하나 나간다. 하지만 위험해. 내가 지금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가?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곧장 화물칸으로 몸을 숨겼다.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차량이 움직이고 몇 분 뒤 검문소에서 멈춰섰다. 나는 숨을 죽였다. 화물 검문이다. 문을 열어라. 나는 화물칸 안에서 손에 힘을 주었다. 발각되면 끝이다.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밖에서 수색이 시작되었다. 군인 하나가 적재함을 두드렸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문 열어봐. 운전수는 짧게 욕을 내뱉고 트럭에서 내렸다. 이거 전부 평양으로 가는 거야. 위에서 직접 승인한 화물이야. 평양? 군인이 주저하는 듯 했다. 운전수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통과해.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나는 차 안에서 깊이 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럭이 흔들리며 국경을 향해 달렸다. 나는 여전히 화물칸 안에 몸을 숨긴 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다. 숨소리조차 들킬 것만 같았다. 차량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균열진 도로 위를 덜컹거렸다. 차창 밖에서 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쳤다. 나는 무릎을 세운 채 작은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검은 어둠 속에 희미한 철조망이 보였다. 국경이었다. 트럭이 점점 속도를 줄였다. 여기서 발각되면 끝이다. 정지. 검문입니다. 차량이 멈추고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목록 확인합니다. 하차하세요. 운전수가 트럭에서 내리며 군인들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조용히 처리해. 평양에서 직접 승인받은 화물이야. 군인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하지 않겠소? 운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군인은 그것을 가볍게 넘겨봤더니 뒤쪽에서 트럭을 확인하던 군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통과해. 나는 안에서 숨을 죽인 채 트럭이 다시 출발하길 기다렸다. 그러나 그 순간, 잠깐, 뭔가 이상한데. 한 군인이 트럭 뒤쪽을 다시 확인하려 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만약 지금 덮개를 열면 나는 이 자리에서 끝장날 것이다. 군인이 손전등을 켜고 트럭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참은 채 조그만 틈으로 그를 지켜봤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내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그 순간 내 옷깃이 철제 상자 모서리에 스쳤다. 미세한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다. 군인의 발이 멈췄다. 방금 뭐 소리 안 났어? 나는 온몸이 굳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는 서서히 트럭 문으로 다가왔다. 운전수는 서둘러 나섰다. 자네, 괜한 걸로 문제 만들지 마. 거기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 군인은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른 검문소 군인이 다가오며 그 군인을 불러 세웠다. 나는 찰나의 틈을 타 더욱 깊숙이 몸을 숨겼다. 몇 초 후 군인이 트럭을 두드리며 말했다. 가봐. 빨리 빠져나가.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나는 한참이 지나도록 몸을 풀지 못했다.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트럭은 강을 건너 국경 너머로 나아갔다. 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이제 북한을 벗어난 것이다. 트럭이 멈추자 운전수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이제 내려. 나는 몸을 일으키고 화물칸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베었다. 눈앞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중국 측 밀수업자들과 연결된 장소였다.
운전수는 담배를 문 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다. 보위부의 추격이 이어질 수도 있다. 나는 신속하게 창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몇 명의 중국인 밀수꾼들이 서 있었다. 내 놈이 탈북자냐? 한 사내가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난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이다. 사내는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래. 그럼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놈인지 좀 볼까? 그는 뒤쪽에 있는 다른 남자에게 손짓했다. 그 남자는 서랍을 열더니 작은 권총을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걸 들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핸드폰 진동음이 울렸다. 밀수업자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다. 젠장.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이지? 그는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쪽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한다. 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았다. 창고 안 공기는 싸늘했다. 나는 밀수업자의 말을 곱씹으며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다. 보위부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여기서 지체하면 죽는다. 밀수업자들은 짧게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나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증명해야 할 시간이야. 그는 여전히 내 앞에 놓인 권총을 가리켰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권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는 없었다. 그걸 다룰 줄 아는지 보고 싶다. 쏴봐. 나는 밀수업자의 시선을 피해 한쪽 벽을 바라보았다. 벽 한쪽에는 철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총구를 들어 올려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울리고 탄환이 철판에 튕겼다. 밀수업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군. 하지만 문제는 내가 우리를 귀찮게 만들 인물인지 아닌지야.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조용히 떠나고 싶을 뿐이야. 너희도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잖아. 밀수업자는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봤다. 그럴듯하군. 하지만 우리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나는 주머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최근 북한군 내부 거래 내역이야. 너희가 앞으로 밀수를 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거야. 밀수업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게 진짜라면 내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는 뜻이겠지. 그 순간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밀수업자 중 한 명이 경계하며 무기를 꺼냈다. 중국 공안일 수도 있고 내 놈을 찾는 놈들일 수도 있지. 너 밖에서 확인해. 한 밀수업자가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그는 곧 표정이 굳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위부 쪽 놈들이다. 생각보다 빠르다. 얼마나 가까이 왔지? 불과 50m도 안 돼. 이대로라면 5분 안에 이 창고를 급습할 거야. 밀수업자는 날 다시 바라보았다. 내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군. 나는 서둘러 말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희도 안전하지 않아. 밀수업자는 한숨을 쉬더니 손짓했다. 뒷문으로 나가. 서쪽으로 1km만 가면 인적 드문 도로가 나와. 거기서 차를 얻어 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신세 갚을 일 없길 바란다. 나는 곧장 창고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다.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다. 보위부가 오고 있다. 나는 있는 힘껏 달렸다. 어둠 속에서 발이 미끄러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탈출할 수 있다. 한참을 달려 도로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올랐다. 숨을 헐떡이며 몸을 숙였다.
차 한 대만 지나가면 된다. 그 순간 트럭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팔을 흔들었다. 운전자가 나를 흘깃 보더니 속도를 줄였다. 창문이 열리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는 길이냐? 멀리 가야 합니다. 운전수는 날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타. 나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올라탔다. 트럭이 다시 출발하며 중국 본토로 향했다. 트럭 안은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너 북한에서 온 놈이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렇습니다. 운전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런 놈들 몇 번 본 적 있어. 사흘도 못 가서 잡혀가더라. 넌 뭐가 다르지? 나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살아남을 거니까요. 운전수는 나를 한 번 더 흘겨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담배 연기를 뿜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창고를 바라봤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트럭이 중국 본토로 향하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어둠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운전수는 몇 번이나 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트럭 안의 라디오에서는 중국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춘 채 침묵을 지켰다. 너 어디까지 갈 생각이냐? 운전수가 불쑥 물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일까? 아니면 나를 넘겨 돈을 챙기려는 자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시로 가야 합니다. 도시. 베이징 같은 곳 말이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운전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물었다. 북에서 온 놈들은 대개 그렇게 말하지.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차를 갓길로 몰았다. 이 근처에 있는 휴게소에서 잠깐 숨는 게 좋을 거야. 혹시라도 뒤쫓는 놈들이 있으면 여기서 너를 찾지 못할 수도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를 세운 뒤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남으려면 더 단단해져야 해, 친구.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나도 한때 그런 놈 하나 태워준 적이 있었지. 결국 공안에 잡혔고 난 한동안 골치 아팠어.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럼 왜 저를 태워주셨습니까? 운전수는 헛웃음을 지었다. 가끔은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날이 있더라고. 나는 주머니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꺼내 운전수에게 건넸다. 이걸로 감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운전수는 돈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돈보다는 내 목숨을 잘 지켜.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나는 차에서 내려 휴게소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음 단계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휴게소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나는 근처 작은 마을로 이동했다. 이곳은 여행객들이 많지 않은 곳이라 눈에 띄지 않기 좋았다. 나는 몇몇 가게를 지나며 눈을 돌렸다. 연락할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트럭의 백미러를 힐끗 봤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검은 SUV 한 대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냥 우연일까? 나는 숨을 죽였다. 국경을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놈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나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며 한 낡은 찻집 앞에서 멈춰섰다.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카운터 뒤에서 차를 따르고 있는 노인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가려 하나?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차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내 눈은 그의 손목에 멈췄다. 아주 희미하게
사라진 듯한 문신 자국이 보였다. 군대? 아니면 조직폭력배? 나는 속으로 침을 삼켰다. 이 노인은 단순한 찻집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노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손목에 희미한 문신이 내 신경을 자극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 살아남는 것도 결국 운이 따라야 하는 법이지. 나는 잠자코 그의 말을 기다렸다. 노인은 나를 한동안 지켜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가 찾는 길을 알 수도 있지. 하지만 그 길이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 안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망설였지만 따라갔다.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어둑한 창고였다. 안쪽에는 낡은 책장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지도가 걸려 있었다. 노인은 창가에 놓인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여권과 현금 다발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이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다. 너 같은 놈들을 위해 준비해둔 거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담담하게 웃었다. 중국에는 탈북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남한까지 가는 건 아니다. 난 그 길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지. 나는 여권을 살펴보았다. 한국 국적, 일본 국적,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의 여권들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찻집 주인이 아니었다. 탈북자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브로커였다. 대가가 필요하겠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나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내 상황을 보니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것 같군.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 사람이 내 정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는 내 반응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 북한 보위부에 있던 놈이었지? 나는 경악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어떻게?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마라. 난 내 놈을 넘길 생각 없다. 오히려 내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다. 나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쓸모가 있다는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내 손목을 가리켰다. 내가 문을 열 때 오른손을 먼저 안으로 넣었지. 그건 훈련받은 사람들의 습관이야. 특히 보위부나 군 정보요원들. 그리고 넌 너무 침착해. 보통 탈북자들은 이곳에 들어오면 겁에 질려 있지만 넌 주변을 먼저 살피더군. 그런 태도는 쉽게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속으로 침을 삼켰다. 내가 훈련받은 습관을 무심코 드러낸 걸까? 그는 내 표정을 읽으며 가볍게 웃었다. 이런 일 몇 번 겪다 보면 눈에 다 보이는 법이지.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없었다. 보위부가 나를 쫓고 있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다가는 붙잡힐 가능성이 높다. 내가 가진 정보.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 말이다. 내가 안전하게 남한까지 가고 싶다면 내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정보를 원합니까? 그는 천천히 책상 위에서 종이와 펜을 집어 나에게 건넸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나는 펜을 들고 멈칫했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떠올랐다. 북한 보위부와 국경경비대의 밀수거래 내역, 중앙당 간부들의 비자금 흐름, 심지어 군 고위층이 해외에서 감춰둔 비밀 계좌까지. 그중 무엇을 넘겨야 할까? 어느 정보를 줘야 나는 살아남고 어느 정보를 주면 나는 더 위험해질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나는 정말로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나는 펜을 손에 쥐고 망설였다. 어떤 정보를 넘겨야 하는가? 내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북한 보위부의 밀수거래 내역, 국경경비대와의 뒷거래,
중앙당 간부들의 비자금 흐름. 이 중 어느 정보가 내 생존을 보장해 줄까? 그러나 너무 깊이 발을 들이면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인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나를 시험하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정보만 골라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노인은 조용히 종이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흥미롭군.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구나. 나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나를 살려둘까? 아니면 이 정보를 이용해 나를 배신할까?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가볍게 웃었다. 좋아.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내 약속을 지키지. 그는 작은 가방을 열더니 위조된 여권과 동남아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꺼냈다. 이제부터 넌 북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중국계 한국인 상인이야. 나는 여권을 받아들었다. 속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그는 담배를 입에 물며 피식 웃었다. 많이 봤지. 하지만 내 놈처럼 정보 하나만 가지고 살아남으려는 놈은 드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내겐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 순간 노인의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놈들이 널 찾고 있다. 벌써요?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빠르게 가방을 정리했다. 시간이 없다. 당장 공항으로 가야 해.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가져. 내가 태국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연락해. 그들이 널 도와줄 거야. 나는 종이를 쥐고 빠르게 찻집을 빠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간다. 공항으로 향하는 도중 나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닥뜨렸다. 검문소에서 중국 공안이 탑승객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여권을 보여주시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된 여권을 내밀었다. 공안 요원은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혹시라도 내 정체를 의심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순간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공안 요원이 천천히 여권을 넘겨보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내 얼굴을 쳐다봤다. 끝인가? 이미 보위부가 내 정체를 알리고 내가 여기서 붙잡혀 다시 북송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몇 초 후 그는 무뚝뚝한 얼굴로 여권을 돌려주었다. 통과하십시오. 나는 간신히 숨을 삼키며 공항 내부로 들어섰다. 이제 정말로 한 걸음 남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를 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땅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기체가 하늘로 솟구쳤다. 나는 살아남았다. 몇 달 후 나는 한국 땅을 밟았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몇 년을 버텼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제 마침내 자유를 손에 넣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남한 관계자들이 나를 맞이했다. 그 순간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공항 로비가 펼쳐졌다.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다. 익숙한 언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북한의 날카롭고 경직된 말투와는 달랐다. 여기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였다. 나는 천천히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다. 따뜻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자동차는 질서정연하게 신호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이곳이 내가 꿈꾸던 곳이었을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했다. 남겨두고 온 사람들, 끝내 자유를 찾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문득 최강우 보위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끝내 발견된 그 야산에서 나는 그를 떠올리며 살아가야 할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인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양정보통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